2025년 3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스트리밍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는 타임스퀘어의 야경이 보였지만 스튜디오 안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 팟캐스트 글로벌 인사이트의 생방송이었다. 진행자 마이클 데이비스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40대 초반의 그는 CNN에서 15년간 국제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독립해 팟캐스트를 시작한 베테랑 언론인이었다. 그의 프로그램은 매주 평균 200만 명이 시청하는 인기 콘텐츠였고 특히 국제 정치와 외교 이슈를 다룰 때는 시청자 수가 더욱 폭증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사이트의 마이클 데이비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의 안보 현실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모서리에 표시된 실시간 시청자 수는 이미 15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채팅창에는 각국에서 접속한 시청자들의 메시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클이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며 말했다. 먼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로버트 헌팅턴 교수님입니다. 국제정치학계의 권위자시죠. 카메라가 헌팅턴 교수에게 향했다. 50대 후반의 그는 회백색 머리를 뒤로 넘기고 고급 정장을 입은 전형적인 동부 엘리트의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수십 년간 학계에서 쌓아온 권위가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오늘 이런 중요한 주제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팅턴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를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스트는 이소영 씨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시고 현재 워싱턴에서 한미 관계 연구를 하고 계시죠. 마이클이 소영을 소개했다. 카메라가 소영에게 돌아왔다. 28세의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똑똑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아버지가 육군 대령이라는 배경 덕분에 어릴 때부터 안보 현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고 특히 한국의 실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헌팅턴 교수가 어떤 편향된 시각을 보여줄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25만 명을 돌파했다. 채팅창에는 한국계 시청자들의 메시지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클이 진행을 이어갔다. 교수님, 최근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헌팅턴 교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는 지금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계속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이 없다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불가능해요. 소영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벌써부터 미국 중심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마이클이 질문했다. 간단합니다. 헌팅턴 교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다. 중국부터 살펴보죠. 중국은 이제 미국에 도전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군사비만 해도 연간 2천억 달러가 넘어요. 이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다. 헌팅턴 교수의 명성 때문인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일본은 어떤가요? 마이클이 이어서 물었다. 일본은 그나마 나은 편이죠. 헌팅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평화헌법의 제약은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소영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런데 한국은? 헌팅턴 교수의 목소리에 조롱 섞인 뉘앙스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소영의 펜이 멈췄다. 채팅창에서도 한국계 시청자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요. 교수가 계속 말했다. 사드 배치 때 중국이 한알령을 발동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굴복했죠. 스튜디오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제작진 중 일부가 교수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영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더 웃긴 건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헌팅턴 교수의 공격이 더욱 신랄해졌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군이 서울까지 3일이면 충분하죠.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면 일주일도 안 걸려요. 이번에는 더 큰 웃음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다. 마이클조차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이 그동안 이룬 경제 발전도 미군이 안보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북한의 흡수통일 당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시청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다. 논란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채팅창은 이제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어 있었다. 헌팅턴 교수가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3조 원을 요구한 것도 당연한 거죠. 소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제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만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수가 소영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면 미군이 철수해서 한국이 혼자 해보든지요. 마이클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다. 이소영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튜디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카메라가 소영에게 집중되었고 실시간 시청자들도 숨을 죽이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시청자 수는 어느새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었다. 소영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쿵쿵 뛰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6.25 전쟁 때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이야기,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용맹함, 그리고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무기들까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채팅창에는 한국계 시청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동시에 일부 시청자들은 교수의 발언에 동조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었다.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헌팅턴 교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말씀에 몇 가지 사실적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잡아도 될까요? 헌팅턴 교수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떠올랐다. 마치 어린아이의 반박을 들어주는 어른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듣고 싶네요.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가득했다. 마이클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흥미로워지는군요. 시청자 여러분도 집중해주세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60만 명을 돌파했다. 사람들은 이제 시작될 진짜 대결을 예감하고 있었다.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조국의 명예를 걸고 싸워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헌팅턴 교수는 팔짱을 끼며 여유롭게 등받이에 기댔다. 자신이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금부터 자신의 편견과 오만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소영의 도전적인 발언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자 마이클 데이비스의 눈에 기자 특유의 예리한 빛이 떠올랐다. 15년간 국제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지켜봐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흥미진진한 대결은 드물었다. 한 명은 하버드의 권위 있는 교수,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젊은 한국 여성. 겉으로 보기에는 승부가 뻔해 보였지만 소영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한 마이클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토론이 아닐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잠깐만요, 이소영 씨. 마이클이 손을 들어 잠시 중단을 요청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시청자들에게 당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는 카메라를 향해 몸을 돌리며 진행자다운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소영 씨는 단순한 한국 유학생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시고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죠. 실시간 시청자 수가 70만 명을 돌파했다. 채팅창에는 놀라움을 표하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소영을 단순히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녀의 학력이 공개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 흥미로운 건 마이클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소영 씨의 아버지가 한국 육군 대령으로 현역 복무 중이시라는 겁니다. 즉,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한국의 안보 현실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던 환경에서 자랐다는 뜻이죠. 헌팅턴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유학생 정도로 여겼는데 상대방의 배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에는 우월감이 남아 있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해도 수십 년간 학계에서 쌓아온 자신의 권위와 경험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영은 마이클의 소개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종우 대령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육군사관학교 40기 출신인 그는 평생을 조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직업군인이었다. 소영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말해왔다. 소영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세계 무대에서 그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던 토요일 오후들, 계룡대 육군본부를 견학하며 한국군 장병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았던 여름방학, 그리고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목격한 K2 흑표 전차의 위용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건 마이클이 소영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소영 씨가 하버드에서도 특히 동아시아 안보론과 국제 정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셨다는 점입니다. 교수들로부터 극찬을 받으셨고 여러 학술 발표에서도 주목을 받으셨죠. 채팅창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헌팅턴 교수를 지지하는 댓글이 많았지만 소영의 배경이 알려지면서 그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계 시청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동시에 잘못하면 조국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다. 잠깐만요. 헌팅턴 교수가 끼어들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학술적 이론과 현실은 다른 법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다. 저는 2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해 왔고 실제로 워싱턴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젊은 학생의 이상주의적 관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의 말에 소영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함을 유지했다. 어머니 박미경 교수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다. 소영아, 진정한 지식인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사실로 말해야 한다. 특히 편견에 맞설 때는 더욱 그래야 해.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영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이클이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다른지 들어볼까요? 이소영 씨, 헌팅턴 교수님의 어떤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80만 명에 근접하고 있었다. 이는 글로벌 인사이트 역사상 최고 수치였다. 논란이 클수록 대립이 첨예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방송에 대한 언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소영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 하버드에서 준비해온 수많은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력에 관한 객관적이고 검증된 데이터들이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다. 교수님께서 한국이 미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라고 하셨는데 소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13조 원이라는 방위비 분담금이 정당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과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헌팅턴 교수가 비웃듯 말했다. 그럼 반박해보세요. 하지만 감정적인 민족주의는 사양하겠습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분석만 듣고 싶네요. 소영의 눈에 특별한 빛이 떠올랐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그녀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이었다. 물론입니다. 모든 주장은 객관적 데이터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한국의 경제 지표, 국방력 현황, 기술력 평가, 문화 콘텐츠 수출 실적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국제기구나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들이었다. 마이클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실시간 시청자가 8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저희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토론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채팅창은 이미 폭발 상태였다. 각국에서 접속한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었고, 특히 동아시아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은 정치학도들과 국제관계 전문가들도 대거 유입되고 있었다. 일부는 헌팅턴 교수의 오랜 팬이었고, 다른 일부는 소영의 당당한 모습에 호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마이클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이소영 씨, 먼저 어떤 부분부터 반박하시겠어요? 소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조국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인들 앞에서 한국의 진실을 알릴 수 있다는 사명감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경제 의존도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국이 정말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인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자주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금부터 시작될 소영의 반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강력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오랜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릴 것인지를 말이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마침내 90만 명을 돌파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진실을 둘러싼 진짜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소영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면을 켜자 마이클이 즉시 반응했다. 아, 잠깐만요. 시청자분들이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숙련된 진행자답게 그는 재빠르게 제작진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 소영의 스마트폰 화면이 스튜디오의 대형 모니터와 온라인 스트리밍 화면에 동시에 나타났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이미 95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채팅창에는 기대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교수님께서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나타났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별 수출 비중이 연도별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고 각 수치 옆에는 출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공식 통계였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1.1%입니다. 소영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30%보다 거의 9%포인트나 낮은 수치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만으로 의존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헌팅턴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자신이 언급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었다. 수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헌팅턴 교수가 반박했다. 20%든 30%든 상당한 비중인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하면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사드 배치 때 이미 증명되지 않았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가득했다. 사드 한한령은 그가 자주 거론하는 사례 중 하나였고, 많은 서구 학자들이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논할 때 빠뜨리지 않는 레퍼런스이기도 했다. 소영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미국의 대중국 교역 현황이었다. 채팅창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는 듯한 반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16.5%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수입 비중으로만 보면 안 되죠. 미국 소비재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실질적 영향력을 봐야 해요. 소영이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자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의류와 신발의 경우 미국 수입의 40% 이상이 중국산이고 전자제품과 장난감은 50%를 넘어섭니다. 소영의 설명이 계속되자 헌팅턴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만약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미국도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는 건 아닌가요? 이 질문에 스튜디오에서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마이클조차 놀란 표정으로 화면의 자료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상황이 다르죠. 헌팅턴 교수가 어색하게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전의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다. 미국은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워낙 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부족했다. 객관적 수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무력해 보였기 때문이다.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자료를 보여줬다. 어떻게 다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화면에는 한국의 수출 다변화 현황이 나타났다. 한국은 중국 이외에도 미국 12.8%, 베트남 9.1%, 일본 4.9%, 홍콩 4.2% 등 전 세계와 균형 잡힌 교역을 하고 있어요.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해 왔습니다. 그녀의 설명과 함께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이 색깔별로 표시되었다.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아프리카까지 전 대륙에 걸쳐 한국의 교역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었다. 채팅창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헌팅턴 교수를 지지하는 댓글이 많았지만 소영의 체계적인 자료 제시를 보면서 외국인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생각보다 대단한 애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국제무역 분야 전문가들로 보이는 시청자들이 소영의 분석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소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사드 한한령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고 2017년 한한령 전후의 상세한 경제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한한령 당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화면에는 월별 수출 추이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다.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한한령의 영향이 확실히 보였지만 곧이어 놀라운 반등 곡선이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다른 시장으로 수출선을 전환했어요. 베트남, 인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매출이 급증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소영의 설명에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소영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다. 같은 기간 중국의 피해가 더 컸다는 겁니다. 화면에는 한한령으로 인한 양국의 경제적 손실을 비교한 표가 나타났다. 중국 관광업계는 한국 관광객 감소로 연간 1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화장품과 생필품 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결국 중국 정부가 먼저 제재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헌팅턴 교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한국의 굴복 사례로 늘 거론하던 한한령이
실제로는 오히려 한국의 경제적 회복력과 중국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였다는 것이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운이 좋았던 것 아닌가요? 그가 어색하게 반박을 시도했지만 이미 설득력을 잃은 상태였다. 운이라고 하시기엔 너무 체계적인 대응이었어요. 소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수년에 걸쳐 준비해 온 수출 다변화 전략의 결과였거든요. 그녀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의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에 대한 자료를 보여줬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위기가 왔을 때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 말이에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글로벌 인사이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마이클의 눈에는 진행자로서의 기쁨과 동시에 기자로서의 예리함이 빛나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자료들이네요. 그런데 교수님,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도 여전히 한국이 중국에 의존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헌팅턴 교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간 굳어진 편견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객관적 사실들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럼 기술 분야는 어떤가요? 그가 다른 각도에서 공격을 시도했다. 한국이 일본 기술에 의존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 않나요? 핵심 소재와 부품은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영의 눈에 더욱 자신감 넘치는 빛이 떠올랐다. 바로 이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좋은 지적입니다, 교수님. 기술 의존도에 대해서도 정확한 현황을 보여드리죠. 그녀가 새로운 자료를 불러오자 화면에는 한국의 주력 산업별 기술 경쟁력 현황이 나타났다. 먼저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트에서 관중들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44.8%, SK 하이닉스가 2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72%예요. 소영의 설명에 채팅창에서는 감탄사가 쏟아졌다. 이것이 일본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의 모습일까요? 하지만 핵심 소재는 여전히 일본산 아닙니까? 헌팅턴 교수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영은 이미 다음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현황이 상세히 나타났다. 현재 한국은 핵심 반도체 소재의 85% 이상을 국산화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까지 모두 독자 기술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뒤따랐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스텔라 케미파 JSR, 시나가와 화학 같은 일본의 주요 소재 업체들이 매출 급감으로 고전하고 있거든요. 소영의 설명에 스튜디오 안에서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그럼 조선업은 어떨까요? 소영이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화면에는 세계 조선업 현황이 한눈에 보이는 차트가 나타났다. 한국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 분야에서는 91.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수치를 본 마이클이 작은 휘파람을 불었다. 이건 단순히 양적인 우위가 아닙니다. 소영의 설명이 더욱 자신감 있게 이어졌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는 LNG선의 기술력은 유럽이나 일본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멤브레인 방식의 화물창 기술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헌팅턴 교수가 마지막 시도를 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서구 기술을 응용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미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사라져 있었다.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교수님,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모르시는군요.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독자 기술 목록이 나타났다. 세계 최초의 상용 CDMA 기술을 개발한 것도 한국이고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한 것도 한국입니다. DMB 와이브로 오지까지 이동통신 기술에서 한국은 항상 세계 최초였어요.
채팅창에는 이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놀라움이 폭발하고 있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나? 정말 몰랐던 사실들이다. 소영이 대단하다 같은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이미 110만 명을 넘어섰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방송 클립들이 바이럴되기 시작했다. 자동차 산업도 보시죠. 소영이 마지막 자료를 꺼내들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는 테슬라와 함께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과 넥소의 사진이 나타났다. 수소차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함께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수십 년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편향되고 부정확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놀라운 자료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채팅을 보니 전 세계에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그는 잠시 화면을 확인한 후 계속했다. 교수님, 이런 객관적 데이터들을 보시고도 여전히 한국이 의존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긴 침묵이 흘렀다. 헌팅턴 교수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눈앞에 앉은 이 젊은 한국 여성이 보여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에 대해 서서히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경제 분야에서의 완벽한 패배를 당한 헌팅턴 교수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수십 년간 학계에서 쌓아온 권위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왔던 안보 분야로 화제를 돌리기로 결심했다. 국제 정치학에서 군사력은 국가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고 특히 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마이클이 잠시 물을 마시며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사이 교수는 마음속으로 반격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이미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채팅창에는 전 세계에서 접속한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군사 매니아들과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음에 이어질 군사력, 토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소영의 이전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군사력만큼은 한국이 미국에 의존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이소영 씨. 헌팅턴 교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공격적인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경제나 기술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인정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군사력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게 정말 웃기거든요.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제작진들도 숨을 죽이며 이제 시작될 본격적인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이클의 눈에는 진행자로서의 흥분과 함께 저널리스트로서의 예리한 관찰력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헌팅턴 교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교수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다. 미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허수아비 수준이에요. 북한군이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일? 아니면 이틀? 그의 말에 스튜디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부 제작진들이 교수의 도발적인 발언에 반응한 것이었다. 소영의 주먹이 더욱 꽉 쥐어졌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의 국방력이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함을 유지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실제 전투력은 어떨까요? 헌팅턴 교수가 더욱 신랄하게 공격했다. 장비만 좋을 뿐이지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훈련 수준도 낮아요. 북한군 같은 강화된 군대와 맞서면 한국군은 금세 무너질 겁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더 심각한 건 지리적 조건이에요.
중국과 북한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망갈 곳도 없거든요.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방어가 가능하겠어요? 채팅창에서는 이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교수의 발언에 동조하며 한국군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었고, 다른 시청자들은 소영의 반박을 기대하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특히 한국계 시청자들의 분노가 채팅창에서 느껴졌다. 그리고 한국의 핵기술은 어떤가요? 교수가 결정타를 날렸다. 북한도 핵무기를 가졌는데 한국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는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핵무기 없는 나라가 핵무기 있는 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싸우겠어요? 자살행위죠. 결국 미군의 해구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이클이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소영 씨, 이번에는 꽤 강력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130만 명에 달했다. 사람들은 소영이 이번에도 체계적인 반박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스마트폰을 다시 조작했다. 교수님, 한국군의 진짜 실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확신에 차 있었다. 화면에는 위용 있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나타났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그녀가 가장 공들여 준비한 자료였다. 교수님께서 한국의 무기가 허수아비라고 하셨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시죠. 소영의 설명과 함께 화면에는 K2 전차의 상세한 성능 재원이 나타났다. K2 흑표 전차는 한국이 완전히 독자 개발한 세계 최강의 주력 전차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70km, 화력과 기동성에서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능가합니다. 스튜디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제작진들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헌팅턴 교수가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서구 것 아닌가요? 독일이나 미국 기술을 조립한 거죠. 소영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교수님, 이것을 보세요. 화면에는 K2 전차의 핵심 기술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다. KSTAM 능동 방호 시스템, 자동장 전장치, 그리고 세계 최초의 하이드로뉴매틱 현가장치까지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녀의 설명에 마이클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소영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를 주문했어요. 총 계약 규모가 140억 달러입니다. 화면에는 폴란드 수출 계약서와 현지 언론 보도가 나타났다. 유럽의 선진국이 한국 전차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독일의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채팅창에서 감탄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방산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특히 유럽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폴란드가 정말 한국 전차를 샀나? 라는 의문과 함께 검색해보겠다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것이 독일 기술의 짝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영의 질문에 헌팅턴 교수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각도에서 공격을 시도했다. 그럼 항공기는 어떤가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나요? 소영의 눈에 더욱 자신감 넘치는 빛이 떠올랐다. 좋은 질문입니다. 화면에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났다. KF-21 보람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스텔스 기능, 초음속 순항, 첨단 레이더까지 모든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어요. 헌팅턴 교수가 급히 반박했다. 하지만 엔진은 미국 것 아닌가요? 그는 이것만큼은 확신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항공기 엔진 기술에서는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현재는 GE 엔진을 사용해요. 소영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도 독자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혹시 미국의 F-35 전투기에 한국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다. 화면에는 놀라운 자료가 나타났다. F-35의 주요 구조물과 항전 장비 중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F-35 전 기종의 날개를 제작하고 있고 LIGNX-1은 핵심 레이더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영의 설명에 스튜디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것이 기술 의존일까요? 아니면 상호 협력일까요? 마이클이 놀라며 말했다.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미국의 최신 전투기에 한국 기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니. 소영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예요.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그녀는 각국의 항공기 개발 현황을 보여줬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그리고 한국입니다. 헌팅턴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미사일 기술은 어떤가요?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미사일 기술 말씀이시군요. 소영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현무 미사일의 위용이 나타났다. 현무4 미사일은 사거리 800km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어요. 그녀의 설명에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확도입니다. CP 1m 이내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현무5는 어떨까요? 소영이 더욱 자신감 있게 말했다. 사거리가 3000km에 달해 중국 베이징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채팅창에서는 놀라움을 표현하는 댓글들이 폭발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이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다. 이것이 미군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의 무기인가요? 소영의 질문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헌팅턴 교수는 이제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해군력은 어떨까요? 소영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다. 화면에는 한국 해군의 주력함들이 나타났다. 독도함급 대형 수송함,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그리고 KSS-3 잠수함까지 모두 한국이 독자 건조한 함정들이에요. 그녀는 자세한 재원을 보여줬다. 특히 세종대왕급은 미국 이외에는 유일한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헌팅턴 교수가 억지로 말했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더 강하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없었다. 소영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럴까요? 화면에는 한일 해군력 비교표가 나타났다. 함정 수로는 일본이 앞서지만 개별 함정의 성능은 한국이 우수해요. 특히 이지스함의 경우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일본의 아타 고급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의 방산 수출입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통계가 나타났다.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세계 4위 규모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140만 명을 돌파했다. 채팅창에서는 감탄사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폴란드 K2 전차, 호주 AS9 자주포, 노르웨이 K9. 자주포까지 선진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소영의 설명에 마이클이 놀라워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무기 체계를 독자 생산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화면에는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 목록이 나타났다. 전차, 전투기, 헬기, 함정, 미사일, 소총까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헌팅턴 교수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부족하지 않나요? 이때 소영의 눈에 특별한 빛이 떠올랐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가장 강력한 카드였다. 교수님, 실전 경험 말씀이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보여준 용맹함을 아시나요? 화면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활약상이 나타났다. 한국군은 30만 명을 파병해서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보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전투 결과입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베트콩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한국군이었어요. 타이안이라고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녀는 관련 자료를 보여줬다. 한국군의 사상자 비율은 미군보다 훨씬 낮았어요.
더 적은 피해로 더 큰 전과를 올린 거죠. 스튜디오가 숙연해졌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나요? 소영이 더욱 감동적으로 말했다. 한국군이 지킨 지역에서는 민간인 학살이 한 건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 군대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군의 정신력입니다. 마이클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채팅창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소영의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다. 헌팅턴 교수는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함께 묘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군사력 분야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한 헌팅턴 교수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수십 년간 학계에서 누려온 권위가 한 명의 젊은 한국 여성에 의해 산산조각나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카드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문화 분야였다. 그는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단순한 상업적 유행 정도로 여기고 있었고, 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이 여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1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는 정치 팟캐스트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였다. 전 세계 각지에서 접속한 시청자들은 이제 소영의 다음 발언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시청자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K-팝 팬들로 보이는 젊은 시청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었다. 채팅창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응원 메시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마이클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사이 헌팅턴 교수는 마지막 반격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K-팝은 그저 아이돌 산업의 상업적 산물일 뿐이고 K-드라마는 진부한 멜로드라마에 불과하며 한국 영화나 문학은 세계적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소영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좋습니다. 헌팅턴 교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경제나 군사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쳐도 문화는 어떤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국인들이 K-팝이나 K-드라마로 문화 강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죠. 소영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경제나 군사 분야에서의 공격은 그래도 참을 수 있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모독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녀에게 K-팝과 K-드라마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전파하는 문화적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진짜 문화적 깊이나 철학은 전혀 없어요. 헌팅턴 교수가 더욱 신랄하게 공격했다. 그냥 겉모습만 화려한 거죠. 유럽의 클래식 음악이나 미국의 재즈, 일본의 전통 예술과 비교하면 한국 문화는 정말 얕습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특히 K-팝 같은 건 그냥 서구 팝 음악을 모방한 아이돌 산업일 뿐이에요.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겁니다. 채팅창에서는 이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접속한 K-팝 팬들이 분노의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동시에 소영의 반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등의 팬클럽 계정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170만 명을 넘어섰다. 더 웃긴 건 헌팅턴 교수가 계속해서 도발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뻔한 스토리에 과장된 연기, 비현실적인 설정들로 가득하죠. 진정한 예술성이나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는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다고 해서 문화 강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잠깐의 신기함 때문에 소비되는 것뿐이에요. 소영은 이제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다. 한국 문화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수님께서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신지 알 수 있어요. 마이클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지금까지의 토론 중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치열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소영 씨, 어떤 부분에서 교수님의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보시나요? 소영이 스마트폰을 조작하자 화면에는 전 세계 음악 차트가 나타났다. K-팝이 일시적 유행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BTS는 빌보드 200 차트에서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고 그래미 어워드의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어요. 이것이 일시적 유행의 결과일까요? 화면에는 BTS의 세계적 성과들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나타났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감동적으로 변했다. BTS는 2018년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화면에는 김남준이 유엔 연단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스튜디오가 숙연해졌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 감동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단순한 아이돌 산업일까요? 소영의 질문에 채팅창에서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블랙핑크는 어떤가요? 소영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아시아 그룹 최초로 헤드라이너를 맡았어요. 전 세계 10만 명의 관객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셨나요? 화면에는 코첼라에서의 블랙핑크 공연 영상이 재생되었다. 수만 명의 서구 관객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헌팅턴 교수가 급히 반박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상업적 성공일 뿐이죠. 진정한 문화적 가치와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다.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교수님, 상업적 성공과 문화적 가치가 왜 별개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문화의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로 측정되는 것 아닌가요? 새로운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다. K-팝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50억 달러에 달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화면에는 전 세계 K-팝 팬들의 사회적 활동 사례들이 나타났다. BTS 팬들은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K-팝 팬들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뜨거워졌다. 이것이 단순한 상업적 현상일까요? 이건 문화가 가진 진정한 힘이에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180만 명에 달했다. 특히 젊은 층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채팅창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접속한 K-팝 팬들의 증언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K-팝 덕분에 우울증을 극복했다.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같은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드라마와 영화는 어떨까요? 소영이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교수님께서 뻔한 스토리라고 하셨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셨나요? 화면에는 넷플릭스의 역대 최고 기록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타났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히트작이 되었어요. 전 세계 14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마이클이 놀라며 말했다.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이 정도면 세계 문화사에 남을 만한 현상 아닌가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오징어 게임은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과 계층 갈등을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그녀의 설명이 더욱 열정적으로 이어졌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 사회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부한 멜로드라마의 결과일까요? 헌팅턴 교수는 이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반박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생충은 어떤가요? 소영이 계속해서 공격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최초의 비영어권 영화예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도 받았고요. 화면에는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도 예술성이 없는 작품이라고 하실 건가요? 소영의 목소리에 더욱 깊은 감동이 실렸다. 기생충이 전 세계에서 호평받은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에요. 사회 계층 문제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관련 비평들을 보여줬다. 뉴욕 타임즈, 가디언,
르몽드 같은 세계 유력 언론들이 극찬한 이유가 뭘까요? 채팅창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제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소영의 설명을 듣고 감동받았다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영이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에요. 화면에는 한류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가 나타났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이것이 일시적 유행의 결과일까요? 이건 문화가 가진 진정한 힘이에요.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제작진들조차 감동받은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이클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다. 더 나아가 소영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 문화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희망과 꿈을 전파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 K-팝 팬들의 편지들이 나타났다. 우울증을 극복했다는 팬들, 꿈을 다시 찾았다는 청소년들,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요. 소영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다. 이것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얕은 문화일까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녀는 헌팅턴 교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정한 문화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로 측정되는 것 아닐까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팟캐스트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었다. 채팅창에는 전 세계에서 감동의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된 외국인들의 증언이 끊이지 않았다. 헌팅턴 교수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함께 깊은 반성의 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마이클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네요. 그는 채팅창을 확인하며 계속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교수님, 문화에는 국경이 없어요. 진정한 문화는 언어와 인종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국 문화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전 세계가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문화 분야에서도 완벽한 패배를 당한 헌팅턴 교수는 이제 절망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인의 정신력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 공격함으로써 어떻게든 체면을 세워보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그는 한국인들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민족으로 폄하하고 그들의 역사적 성취를 운이나 외부의 도움으로 돌리려 했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이미 2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전 세계 팟캐스트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접속이 폭증하고 있었고 한국계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전 아시아 지역 시청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었다. 채팅창에는 20개 이상의 언어로 된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대부분이 소영을 응원하는 내용이었다. 좋습니다. 헌팅턴 교수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절망적인 공격성이 담겨 있었다. 경제도 좋고 군사력도 좋고 문화도 좋다고 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민족의 정신력 아닙니까? 그는 소영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한국인들의 정신적 미성숙함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소영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공격들은 그래도 참을 수 있었지만 한국인의 정신력을 모독하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6.25 전쟁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할아버지, 그리고 평생을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아버지의 숭고한 정신이 이렇게 모독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헌팅턴 교수의 공격이 더욱 악랄해졌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후진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그러면서 자존심만 세워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전형적인 소국 콤플렉스죠. 마이클조차 이번에는 교수의 발언이 너무 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진행자로서 중립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대신 소영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더 심각한 건 헌팅턴 교수가 결정타를 날렸다. 한국인들이 역사를 과장하고 미화하는 경향이에요. 실제로는 대부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룬 성과들인데 마치 자기들이 다 해낸 것처럼 포장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멸시가 담겨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역사에서 진짜 자랑할 만한 독자적 성과가 뭐가 있나요? 이 순간 소영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뜨거운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한국인의 정신력에 대해 의문을 표하셨으니 우리 민족의 진짜 역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소영의 감정적 변화를 감지하고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소영 화이팅! 한국 역사를 보여줘! 교수가 너무 심했다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소영이 스마트폰을 조작하자 화면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그림이 나타났다. 1592년 일본군 15만 명이 조선을 침입했을 때 일어난 일을 아시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정규군이 무너진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화면에는 의병장들의 초상화가 나타났다. 곽재우, 조헌, 김덕령. 이분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감동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아시죠? 화면에는 거북선과 이순신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났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명량대첩. 세계 해전사에서 이런 기적이 또 있나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력입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제작진들조차 숨을 죽이며 소영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마이클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다. 옛날 이야기라고요? 소영이 헌팅턴 교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일제강점기는 어떨까요? 화면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나타났다. 36년 동안 한국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 싸웠어요. 소영의 감정이 더욱 북받쳐 올랐다. 3.1운동을 보세요. 1919년 3월 1일 맨손의 백성들이 일제에 맞서 일어났어요. 화면에는 3.1운동의 생생한 사진들이 나타났다. 전국에서 200만 명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본 경찰이 총칼로 탄압해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이런 민족이 약한 민족인가요? 채팅창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감동의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특히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시청자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우리도 독립운동을 했다. 식민지 아픔을 안다. 한국인 정신력이 대단하다 같은 메시지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6.25 전쟁.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다.
화면에는 한국 전쟁의 참혹한 사진들이 나타났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한국은 정말 무력했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학도병들이 나섰어요. 17세, 18세 소년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포항 전투를 아시나요? 북한군 3만 명이 포항을 포위했을 때 학도병 200명이 열흘 동안 버텼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아이들 대부분이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포항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스튜디오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작진 중 일부가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이클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소영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인천 상륙작전도 한국군이 주도했어요. 소영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메가더 장군이 계획했지만 실제로 작전을 수행한 건 한국군이었어요. 화면에는 인천 상륙작전의 생생한 사진들이 나타났다. 한국 해병대가 월미도에 첫 발을 디디고 육군이 서울을 수복했어요. 이것이 미군의 보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소영이 더욱 감동적으로 말했다. 장진호 전투를 아세요?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중국군 12만 명과 맞서 싸운 한미연합군. 화면에는 눈보라치는 장진호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군도 그 지옥 같은 전투에 참여했어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250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 스트리밍 역사상 정치 콘텐츠로는 최고 기록이었다. 전 세계 언론들도 이 방송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소영의 발언 클립들이 바이럴되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어땠을까요? 소영이 더욱 힘주어 말했다. 한국은 미군 다음으로 많은 30만 명을 파병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많았던 게 아닙니다. 화면에는 베트남에서 활약한 한국군의 모습이 나타났다.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이 부대들이 베트남에서 보여준 용맹함은 전설이 되었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베트콩들이 한국군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타이안, 즉 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관련 자료를 보여줬다. 베트콩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상대가 바로 한국군이었어요. 그만큼 무서운 존재였죠. 헌팅턴 교수는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함께 깊은 반성의 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특히 청룡부대의 활약은 놀라웠어요. 소영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퀸나이 지역에서 베트콩 3,000명을 물리치고 단 한 명의 민간인 피해도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나라 군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네요. 맹호부대는 어땠을까요? 소영이 더욱 열정적으로 말했다. 플레이쿠 전투에서 북베트남군 한 개 연대를 완전히 섬멸했어요. 화면에는 맹호부대의 전투 기록이 나타났다. 사상자 비율을 보세요. 적군 1,000명을 사살하는 동안 아군 피해는 10명도 안 됐어요. 이런 전투 효율을 보인 부대가 또 있나요? 소영은 이제 완전히 감정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8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화면에는 현재 한국군의 모습이 나타났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조국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이런 나라가 정신력이 약한 나라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워졌다. 교수님께서 한국인이 감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감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소영이 헌팅턴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에요. 정의에 대한 신념이에요. 스튜디오가 완전히 숙연해졌다. 5,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침입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어요. 소영의 선언이 강희실을 압도했다.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 전쟁 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글썽이었다.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런 민족이 미군 없이 하루도 못 버틴다고요? 이런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될 거라고요? 채팅창에는 전 세계에서 감동의 메시지들이 폭발하고 있었다. 눈물이 난다. 한국인이 자랑스럽다. 소영이 영웅이다.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 같은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마이클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네요. 소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교수님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평온했지만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조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하지만 다른 나라를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헌팅턴 교수는 고개를 숙였다.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편견이 무너져 내리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270만 명에 달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역사와 정신력을 새롭게 인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소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한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자부심이었다. 소영의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가 끝나자 스튜디오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제작진들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말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고 마이클은 진행자로서의 중립성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내심 소영의 웅변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였다. 헌팅턴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가져왔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분노, 당황, 그리고 동시에 깊은 반성의 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이제 280만 명에 달했다. 전 세계 스트리밍 역사상 정치 콘텐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다. 채팅창에는 50개 이상의 언어로 된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소영이 대단하다. 한국 역사에 감동받았다.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 눈물이 난다 같은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고 특히 전 세계 언론들도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CNN, BBC, NHK, 조선일보, 중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들이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마이클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의 정신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네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소영 씨, 결국 현재의 국제 정치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교수님께서는 보호-피보호 관계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이야말로 소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역사적 정신력을 모두 증명한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가 온 것이다. 마이클 씨, 그리고 교수님. 소영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평온해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었다. 동맹이 무엇인지 정말 아시나요? 그녀의 질문에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헌팅턴 교수가 고개를 들어 소영을 바라봤지만 이미 그의 눈에서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동맹은 시혜가 아닙니다. 소영의 선언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녀는 헌팅턴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동맹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십입니다. 채팅창에서 박수 이모티콘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소영의 철학적 통찰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다. 특히 동맹국 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 시청자들이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도 이런 관계여야 한다 같은 댓글을 올리고 있었다. 소영이 스마트폰을 조작하자 화면에는 한미동맹의 역사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나타났다. 한미동맹이 7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설명이 차분하지만 힘있게 이어졌다. 만약 정말 일방적인 보호 관계였다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마이클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7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한국 전쟁 때 함께 피를 흘렸고 베트남에서도 함께 싸웠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함께 했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시혜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화면에는 각 전쟁에서 함께 활동한 한미 양국 군인들의 사진이 나타났다. 서로 다른 제복을 입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헌팅턴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이 더 많은 부담을.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소영의 논증을 들으면서 자신의 기존 관점이 얼마나 일면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영이 그를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교수님, 숫자로만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한국이 미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를 정말 모르시나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고 동아시아 지도와 함께 미군 기지들의 위치가 표시되었다.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억제하며 일본과의 삼각동맹을 유지하는 핵심 거점이에요. 소영의 설명에 마이클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채팅창에서도 생각해보니 그렇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엄청나구나 같은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파트너예요. 소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의존이자 상호 이익입니다. 화면에는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미국의 6번째 교역 파트너입니다. 소영이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다. 삼성, LG, 현대, SK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창출하는 일자리와 세수를 계산해 보셨나요? 화면에는 놀라운 수치들이 나타났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일방적인 도움인가요? 마이클이 놀라며 말했다. 정말 몰랐던 사실들이네요. 이 정도면 상당한 상호 이익 관계라고 봐야겠네요. 안보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영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드 배치도 그런 맥락이고요. 화면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사일 방어망의 개념도가 나타났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 지금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졌어요. 헌팅턴 교수는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다. 소영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면적 관점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감동적으로 변했다.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화면에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단어들이 크게 나타났다. 우리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나라들이죠. 스튜디오가 숙연해졌다. 소영의 말에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정한 철학적 깊이가 담겨 있었다.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소영이 마음을 다해 말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가치의 공유에서 나오는 거죠. 그녀는 다른 사례들도 제시했다. 영미 특별관계,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협력. 이런 것들이 모두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에요. 채팅창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깊은 공감의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다. 우리도 이런 동맹이 필요하다. 소영의 철학에 감동받았다 같은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마이클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깊이 있는 관점이네요. 동맹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한 건 처음 들어봅니다. 소영이 헌팅턴 교수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교수님, 진정한 리더십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스튜디오 전체를 감쌌다.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다른 나라들을 이끌었기 때문이죠.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 세계 미디어 역사상 정치 콘텐츠로는 전례 없는 기록이었다. 각국 언론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소영의 발언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동맹국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한다면 소영이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말했다. 그 순간 미국은 리더가 아니라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패권국의 운명이 어떤지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는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었다. 채팅창에서도 소영이 천재다, 이런 관점은 처음이다, 정치학자보다 깊이 있다 같은 반응들이 폭발하고 있었다. 헌팅턴 교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적대감이 아니라 묘한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다. 저는, 그가 말을 더듬었다. 수십 년간 가져왔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친구이자 동맹입니다. 소영이 마지막 선언을 했다. 어려울 때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는 진짜 친구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런 친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결국 혼자가 되는 거예요. 마이클이 깊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철학이네요. 동맹을 이렇게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해석한 건 처음 들어봅니다. 채팅창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다양한 언어로 된 찬사와 감동의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특히 동맹 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 시청자들이 우리도 이런 관계여야 한다,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달았다 같은 댓글을 올리고 있었다. 소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교수님,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평온했지만 깊은 철학적 울림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모두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해요. 헌팅턴 교수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편견이 무너져 내리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분노와 굴욕감을 넘어서 이제는 깊은 반성과 함께 소영에 대한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실시간 시청자 수 30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 세계가 동맹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소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이었다. 소영의 마지막 철학적 메시지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진 후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적이었다. 헌팅턴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고 30년 넘게 굳어져 있던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제작진들조차 숨소리를 죽이며 이 역사적인 순간의 무게를 감지하고 있었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이제 320만 명에 달했다. 전 세계 스트리밍 역사상 정치 콘텐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다. 채팅창에는 50개 이상의 언어로 된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시청자들이 이 엄숙한 순간을 지켜보며 채팅을 자제하고 있었다. 조용히 지켜보자, 역사적 순간이다. 교수님의 반응을 기다린다. 같은 메시지들이 간간히 올라올 뿐이었다. 마이클은 20년 넘는 진행자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간은 처음 경험하고 있었다. 그는 헌팅턴 교수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무리하게 진행을 서두르기보다는 교수가 스스로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영 역시 승리의 기쁨보다는 한 인간의 변화를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교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헌팅턴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오만함이나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깊은 반성과 함께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잠시 입술을 떨며 말문을 열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라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십 년간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학자로서, 인간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헌팅턴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그가 다시 말을 멈췄다.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전 세계 320만 명의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소영 학생. 헌팅턴 교수가 마침내 소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이 보여준 자료들과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철학적 통찰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채팅창에서는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드디어 교수님이 뭐라고 할까 역사적 순간이다 같은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 대해 가져왔던 인식이 헌팅턴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얼마나 편향되고 부정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선입견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는 학자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30년 경력의 하버드 교수가 한 젊은 학생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정말 드문 일이었다. 특히 헌팅턴 교수가 계속해서 말했다. 한국의 경제적 성취, 군사적 역량,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력에 대해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다. 소영은 교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한 인간이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따뜻한 감동이 더 컸다. 그녀는 조국을 변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주게 된 것 같아 뿌듯했다. 그리고 헌팅턴 교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미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을 단순히 미국의 관점에서만 평가해 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특히 동맹 관계를 시혜적 관계로 보는 관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당신의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350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하버드 교수가 한국 학생에게 공개 사과, 편견을 깨트린 역사적 토론,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같은 헤드라인들이 각국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맹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헌팅턴 교수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다. 정말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국제 정치를 연구해 왔지만 이렇게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채팅창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감동의 메시지들이 폭발하고 있었다. 교수님 멋있다. 진정한 학자의 모습이다. 겸손함의 감동. 소영도 교수도 모두 대단하다 같은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마이클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헌팅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클, 진리 앞에서는 겸손해야죠.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소영 학생, 당신은 오늘 저에게 정말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소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교수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승리감이 아닌 진정한 화해의 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며 배워가는 존재잖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헌팅턴 교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당신의 관대함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심하게 편견을 드러냈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앞으로 제 수업에서는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이클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를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통계를 확인한 제작진이 마이클에게 쪽지를 건네자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현재 실시간 시청자가 3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의 발표에 스튜디오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는 전 세계 팟캐스트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채팅창에서는 축하 메시지들이 폭발했다. 역사를 만들었다. 기록적인 방송, 소영이 전설이 되었다. 교수님도 멋있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헌팅턴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소영 학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당신 같은 젊은 지식인이 있다는 것이 한국의 진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영이 깊이 감동받으며 대답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무엇보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화하면 이해와 존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이클이 두 사람의 악수를 지켜보며 말했다. 정말 감동적인 마무리네요. 대립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화해로 끝나는 토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자 채팅창에서는 박수 이모티콘들이 폭발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화해의 순간을 축하하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장면의 스크린샷과 클립들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헌팅턴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편향된 시각을 보여드린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겠습니다. 마이클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편견이 어떻게 진실로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대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청자들을 향해 말했다. 이소영 씨와 헌팅턴 교수님, 두 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시간 시청자 40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견과 오해가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토론의 승패를 넘어서 인류가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방송이 끝나고 불과 30분 만에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속보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CNN이 가장 먼저 하버드 교수가 한국 학생에게 공개. 사과 400만 명이 지켜본 역사적 토론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긴급 뉴스를 내보냈다. 이어서 BBC는 편견을 깨트린 K 학생, 미국 교수의 한국 폄하에 논리적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프랑스의 르몽드는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편견을 이기다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독일의 슈피겔은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 21세기 동맹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본의 NHK는 한국 학생의 당당한 발언이 아시아인의 자존감을 높였다고 고도했고,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CCTV조차 한국 학생의 논리적 사고와 데이터 기반 분석이 인상적이라며 드물게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작은 나라의 큰 목소리, 소영이 보여준 당당함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대서특필했다. 뉴욕 타임즈는 더욱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제부 데스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고 아시아 특파원들이 총동원되어 이 사건의 의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토론이 아니다. 21세기 국제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편집진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가장 철학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특집 기사 준비에 들어갔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다.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이소용, 해시태그 진실된 동맹, 해시태그 한국 의자부심 등의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장악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소영의 발언 클립들이 일시간 만에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고, 틱톡에서는 그녀의 명언들을 활용한 패러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전 세계 한국계 유학생들이 소영을 응원하는 포스트를 올리며 나도 소영처럼 당당한 한국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특히 전 세계 K-팝 팬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BTS 공식 트위터 계정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영을 언급하자 일시간 만에 500만 개의 좋아요와 200만 개의 리트윗을 기록했다. 블랙핑크 팬클럽들도 소영 언니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줬다며 감사 메시지를 보냈고, 전 세계 K-팝 팬들이 해시태그 THANKYOUSOYOUNG 해시태그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유럽과 남미의 K-팝 팬들이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다. 소영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의 반응도 신속했다. 한국 외교부는 방송 종료 2시간 만에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이소영 씨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발언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분석으로 한국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린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런 젊은 인재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젊은이라는 논평을 발표했고,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소영을 칭찬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미국 정가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다. 국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영이 제시한 동맹 철학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진보 성향의 상원 의원들이 미국의 대외 정책이 더욱 겸손하고 상호 존중적이어야 한다며 소영의 발언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보수 성향 정치인들조차 한국의 성장과 기여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계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며 헌팅턴 교수와 이소영 학생 모두가 보여준 학문적 토론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케네디 스쿨에서는 긴급 교수 회의를 열고 앞으로 아시아 연구에서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 등 주요 대학들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고, 특히 국제정치학과들에서는 소영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아시아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다. 전 세계 주요 대학의 한국학과들에서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하버드 한국학과는 하루 만에 1년치 문의가 들어왔다고 했고, 옥스퍼드와 소르본 대학의 한국어과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유럽과 남미 대학들에서 한국어 강좌 개설 문의가 급증했다. 소영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다.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각 대학 관계자들이 전했다. 경제계의 반응도 놀라웠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고, 특히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는 소영 효과로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현대자동차는 K2 전차와 KF21 보람의 언급으로 한국 기술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문화계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방탄소년단 RM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자랑스러운 동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영을 언급했고, 봉준호 감독은 진정한 문화 외교관이라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축구장에서 뛰는 것만큼이나 감동적이었다는 소감을 밝혔고, 김연아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값진 성과라고 치하했다. 전 세계 한류 팬들은 소영 덕분에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열광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전 세계 한국계 사회의 반응이었다.
미국 LA 코리아타운에서는 자발적인 축하 집회가 열렸고 소영이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줬다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뉴욕의 한인회에서는 소영을 명예회원으로 모시고 싶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 청년회는 소영 장학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고 호주 시드니의 한인 사회는 소영의 날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을 보였다. 유럽의 한인들 반응도 뜨거웠다. 독일 베를린의 한인회는 소영이 유럽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줬다며 감사 행사를 준비했고 프랑스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는 소영 특별전을 기획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런던의 한인 학생회는 우리도 소영처럼 당당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시아 지역 한인 사회의 반응도 특별했다. 일본 동경의 제1교포들은 소영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며 감동을 표했고 중국 베이징의 한인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한인회들도 앞다투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남미와 아프리카의 작은 한인 공동체들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인들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다며 감격했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회는 소영 덕분에 현지인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아프리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소규모 한인 공동체에서도 우리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국내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0위까지 모두 소영 관련 키워드가 장악했다. 소영아 고맙다, 대한민국 만세, 이게 진짜 한국이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소영 언니처럼 당당한 한국인이 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대학가에서는 소영을 초청하자는 서명 운동이 벌어졌고 각종 학회와 포럼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언론들의 심층 분석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소영이 보여준 것은 새로운 한국의 모습이라고 평가했고 중앙일보는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한 젊은 외교관의 탄생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진정한 상호 존중에 기반한 외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방송사들도 앞다투어 소영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들의 반응도 놀라웠다.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의 한국어 학습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각 대학 한국어과는 소영 효과로 수강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각국의 한국 문화원들도 한국어 강좌 문의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교육계의 변화였다. 미국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소영의 토론을 교재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유럽의 국제 정치학과들에서는 소영의 동맹론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중국의 일부 대학에서도 객관적 분석에 좋은 사례라며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출판계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출판사들이 소영에게 책 출간 제의를 했고 21세기 동맹론, 상호 존중의 외교학, 한국의 진실 같은 제목의 책들이 기획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출판사들도 소영의 철학을 담은 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할리우드에서는 소영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의가 들어왔고 넷플릭스는 소영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들도 소영 스토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일반인들의 반응이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소영에게 감사 편지가 쇄도했다. 당신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다 같은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특히 해외에서 차별을 받았던 아시아계 학생들이 소영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방송 24시간 만에 소영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10,000만 명을 돌파했고 그녀의 발언 클립들은 누적 조회수 10억 뷰를 기록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소영 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 역사적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문화적 혁명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반향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관계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다. 소영이 뿌린 씨앗이 전 세계에서 꽃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방송이 끝난 지 불과 6시간 만에 소영의 휴대폰은 마비 상태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전화와 메시지, 이메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할리우드 에이전시에서는 영화 출연 제의가 들어왔고 유명 출판사들은 책 출간을 요청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홍보대사 역할을 제안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에서는 박사과정 특별 입학을 제의했고 여러 대학에서는 교수직까지 오퍼했다. CNN과 BBC에서는 정규 패널 출연을 요청했고 심지어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들도 공동 진행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한 제의들 속에서 소영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것은 한국 외교부로부터 온 전화였다. 방송 다음 날 아침 외교부 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이소영 씨, 어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사실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만남은 소영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제안된 것은 외교관 특별 채용이었다. 이소영 씨가 어제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토론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장관이 진지하게 말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외교 철학, 데이터에 근거한 논리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찾던 21세기 외교관의 모습입니다. 소영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꿈꿔온 외교관이 되는 길이 이렇게 열리다니.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영은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이종우 대령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영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자랑스럽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너는 이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어. 어머니 박미경 교수도 딸을 격려했다. 소영아, 내가 어제 보여준 것은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이었어. 이제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소영은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 화려한 연예계나 학계의 제의들도 매력적이었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이었다. 외교부의 입부 의사를 밝힌 소영에게 첫 발령지로 주어진 곳은 다시 워싱턴이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말이다. 주미 한국 대사관의 정치 담당관으로 부임한 그녀의 첫 임무는 한미 관계 전반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녀가 방송에서 제시했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맹, 철학을 실제 외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워싱턴에 부임한 첫날, 소영은 대사관 사무실 책상에 그날의 기념품을 올려놓았다. 작은 태극기와 함께 동맹은 시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액자였다. 그날 방송에서 그녀가 외쳤던 그 말이 이제는 그녀의 외교 철학이 되었다. 대사는 그녀를 반기며 말했다. 소영 씨, 당신이 온 것만으로도 우리 대사관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미국 정가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영의 부임 소식이 알려지자 워싱턴 정가는 술렁였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그녀와의 간담회를 요청했고 국무부에서도 비공식 면담을 제안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를 비롯한 주요 싱크탱크들도 강연 요청을 보내왔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헌팅턴 교수로부터 온 편지였다. 소영 씨, 당신이 워싱턴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차 한 잔 함께 하면서 그날 이후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소영의 첫 번째 큰 성과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나왔다. 기존의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양국이 공동으로 안보 위협을 분석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협상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소영이 그날 방송에서 제시했던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데이터가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정이 체결되었고 미국 언론들은 새로운 협상 패러다임의 탄생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성과는 한미일 3자 협력 체계의 재정립이었다. 기존의 미국 중심적 구조에서 벗어나 세 나라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소영이 기획한 상호 존중의 삼각 동맹 개념은 일본 측으로부터도 긍정적 반응을 얻었고 결국 새로운 3자 협력 선언문에 반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영은 일본 외교관들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소영이 주도한 차세대 리더 포럼이었다. 한미 양국의 젊은 정치인, 학자, 기업인,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 포럼에서 21세기 동맹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우주개발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포럼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한미 우주협력협정, 사이버 보안 공동 대응 체계 등으로 구현되었다. 소영의 활동은 워싱턴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유엔에서 열린 평화와 협력 특별 세션에서 그녀가 발표한 상호 존중에 기반한 국제관계로는 각국 외교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중소국 외교관들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줬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유럽연합에서도 그녀를 초청해 유럽-아시아 파트너십에 대한 강연을 요청했고 아세안에서는 동남아 한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3년 후 소영은 주미 한국 대사관의 공사로 승진했다. 20대의 공사가 된 것은 한국 외교 사상 최연소 기록이었다. 승진 발표와 함께 각국 언론들이 소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목했다. 하지만 소영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그저 제가 믿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호 존중, 상호 이해, 그리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 이것이 제 외교 철학의 핵심입니다. 현재 소영의 사무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당신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었다.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메시지들이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였다. 소영 공사님의 방송을 보고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당신처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의 방송은 이제 전설이 되었다. 유튜브에서 누적 조회수 50억 뷰를 넘어섰고 전 세계 50개 언어로 번역되어 각국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소영홀이라는 강의실을 만들어 그날의 정신을 기리고 있고 여러 대학에서 소영 장학금이 신설되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들이 그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지고 있다. 헌팅턴 교수는 그 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전면 개정하여 상호 존중의 국제 정치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고 이는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종종 강연에서 나의 스승은 이소영이라고 말하며 그날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한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되어 함께 21세기 동맹론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클 데이비스의 글로벌 인사이트는 그날 방송으로 전 세계 최고의 정치 팟캐스트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말한다. 그날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소영이 만든 기적이었다. 그는 매년 그날을 기념하는 특별 방송을 진행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뜻깊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소영 정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에서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젊은이들이 나도 소영처럼이라는 말을 하며 용기를 내고 있다. 국제회의에서도 소영 방식이라는 용어가 생겨나 상호 존중에 기반한 토론 방식을 지칭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외교관 교육과정에 소영 케이스가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었다. 현재 소영은 워싱턴에서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사이버 보안을 위한 다자간 협력,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 만들기 등에서 그녀의 철학이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그녀가 제안한 지구촌 상생 협력 모델은 유엔에서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영의 꿈은 이제 더 커졌다. 언젠가 한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 되어 전 세계의 상호 존중과 상생의 외교 철학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 방송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말이다. 매일 저녁 워싱턴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소영은 생각한다. 그날 스튜디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서 교수님 말씀에 몇 가지 사실적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던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그리고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념품들이 놓여 있다. 작은 태극기, 동맹은 시해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액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감사 편지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상기시켜준다. 한 사람의 용기와 진실이 세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이제 소영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그날 그녀가 뿌린 상호 존중과 이해의 씨앗이 전 세계 곳곳에서 꽃 피우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소영이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외교관으로서 말이다. 여러분, 오늘 이소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편견을 깨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